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금금리가 떨어지는 게 관련이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엔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자금 조달 비용 때문이라든가 아니면요, 리스크 대비. 근데 예금금리가 올라간다고 하거나 예금금리가 떨어진다고 하거나 이런 거는 리스크에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이 리스크는 연체율이라든가 혹은 PF 요즘에 이야기 많이 나오죠? 부실채권. 그 다음에 지금 부실은 아니더라도 부동산 하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리스크 대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SR 초과한 대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 대비를 하기 위해서 대손충당금을 쌓고, 이런 경우 아니면은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예금금리가 올라가든가 채권금리가 올라가든가. 대출금리가 높아지는데 예금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요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100만원씩 2%로 빌려줬어요? 한 명이 못 갚았다. 그러면 최종 들어오는 돈이 1억 98만원이 되니까 그래도 이득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 터진 리스크가 5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금리를 2배로 올려서 4%로 올린다고 해봅시다. 그렇더라도 금리는 더 올렸는데 들어오는 돈이 9,880만원이 되니까 이때는 120만원 손해예요. 2%일 때는 이득 보는데 4%일 때는 손해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리스크가 커지면. 그래서 이런 것들 대비를 해가지고 금리 올리는 거고,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가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더 빨리 올라가는데, 이걸 가지고 예대 금리 차가 늘어났으니까 너네 은행들 이자 장사 처하고 있네 하면서 무조건 때려잡아! 관치금융으로 눌러!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 됐어요? 기준금리 3.5%인데 기준금리 2.5% 수준의 대출금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리스크가 엄청 커졌죠. 상매각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터뜨릴 거 안 터뜨리니까 계속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안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지금 2030들이 산다는 건 과거 세대의 빚을 미래 세대한테 떠넘긴다는 소리예요. 과거 세대의 빚이 미래 세대한테 떠넘기게 되면 우리나라 경기는 계속 장기 침체될 수밖에 없죠. 빚이 많은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출산율 핵심 정책은 부동산부터 잡아야 돼요. 여성들 취직해가지고 자리 유지하기 힘들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명은 육아하고 한 명은 돈 벌어서 외벌이로도 집 사고 먹고 살만 하면 사람들이 애를 낳아요. 근데 지금 죽어라 맞벌이해도 집 사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맞벌이도 힘든데 애 낳으면은 돈 더 들어갈 텐데 짠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거지. 지원이라도 똑바로 들어가든가. 근데 지원도 대출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 이거는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 나왔던 신혼부부 특공 봐봐요. 커봐야 오구지. 애를 어떻게 나와요? 팔사는 해줘야지. 1인 가구 늘어나서 가구수 늘어나니까 집값 올라가는데 1인 가구 지역고 삽니다. 고시형 같은 데는 주택수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떻게 주택공급률이 100% 안 되는데 서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까? 다가구 들어가고 고시형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구평이 84인데 신혼부부들한테 구평을 안 해요. 다자녀 특공 해놓고서 다자녀한테 5구 주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다자녀한테 5구 주면 어떻게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아, 애를 많이 낳으면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 84 정도는 줘야지. 공공임대를 많이 늘리고, 공공임대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요,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세 보증 보험 해주고 이런 것보다 전세가를 많이 안 올리는 게 핵심 아니에요. 지금 전세 자금 대출 때문에 사람들 힘들어 죽겠는데 전세 보증 보험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증 보험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이렇게 빚내고서 이렇게 개고생했는데 원금 날리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보증보험도 곧 끝나요. 하고 작년에 사조 날려가지고 올해 사조 충당했는데 올해가 작년보다 덜 터질까요? 더 터질까요? 근데 공공임대는 지어봤자 집값 올라간다. 부동산 마피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동산 학과 교수라는 인간들이. 그 사람들은 거기 다 이해관계 엮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하게 건설사들 돈 버는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이게 집값 정책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메시나 호날두 누가 축구를 잘합니까 물어보면요, 맨유나 레알에서 뛴 애들은 대부분 호날두라고 그러고 바르셀로나에서 뛴 애들은 대부분 메시라 그래요. 바르셀로나한테 뛰는 애 가지고 메시 호날두 중 누가 잘하냐 라고 하면 당연히 메시라고 하겠죠. 보통은 그런 거예요. 딱 거기 유착관계가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임내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시면 똑같아요. 부동산학과 교수들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공급 부족이니까. 근데 조금만 벗어난 경제학 교수분들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요, 미쳤냐고 그래요. 20대들 이래가지고 애 안 낳고 이래가지고 지금 서울에서도 죽겠다고 하고 있고 일자리 찾아서 서울에 올라갔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주거비 때문에 일자리 유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집값이 더 올라가냐고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기 눈에 멀면 그것만 보여요? 근데 크게 보면 어때요? 저희는 항상 크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그랬는데 숲이 타고 있어요. 나무를 보면서 아 여기 숲이 건강한 숲입니다. 근데 그 불이 조금 번져가지고 이 나무도 조금씩 시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반짝거리는 나뭇잎 보면서 아 지금 이 숲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봐야 될 걸 이야기를 하지 않냐. 공급 부족 이야기 엄청 많이 하죠. 지금도 계속 공급 부족 이야기합니다. 공급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한데 왜 아파트 매물이 서울에 83,000건이에요?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신규 공급만 공급이에요? 파는 것도 공급이에요. 파는 것도 83,000건이 지금 매물이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 그걸 사주는 사람은 지금 2,000명밖에 안 된다. 근데 2,000명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서울 평년 거래량이 6,0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2,000건이면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살아났다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 과거에 집값 떨어질 때 7,000건, 8,000건 넘어갈 때도 많았어요. 근데 거래량 2,000건 가지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살아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선 유리한 것만 갖다 쓰고.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 수요로 이동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간대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세자금 대출 처음 풀었으니까 그런 거지. 91년도 집값 떨어질 때 왜 비교 안 해요? 97년도 집값 떨어졌을 때 왜 비교 안 해요? 전당포에 가가지고 맡긴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빌려주는 돈도 적죠. 1,000만원짜리 시계를 맡겼어요? 800만원 빌려줘요? 근데 내가 900만원짜리 시계를 맡기면 900만원 빌려줘야 돼요? 그거잖아요. 전세라는 거는 일종의 전당포 같은 거예요. 물건을 맡아두고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맡아두는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빌려주는 돈의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냐. 그러니까 걔네가 말하는 게 이상한 게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올라간다.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를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매매가가 떨어지면 매매가가 올라간다. 이게 무슨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소리냐.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끼워 맞추고 저거 끼워 맞추고 하니까 결국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자산 거품이 생길 때 우리나라는 그때 이미 거품이 정점까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20대 30대 눈 돌게 만든 거예요. 그때 왜 그랬어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4년치 오른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서. 전세가 언제부터 올랐어요? 5월부터. 7월 31일에 시행된 임대차 3법 때문에 2020년 5월부터 전세값이 폭등을 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임대차 3법 날치기 통과했는데? 그걸 가지고 집값 올라간다는 유튜버들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알아요? 지금 전세가가 4년치씩 미리 올려받고 있다. 그건 저금리 때문에 올린 거예요. 4년치씩 미리 올리고 있으니까 다음에 계약할 때 또 4년치 올릴 거고 다음에 계약하면 또 4년치 올릴 거다. 상식적으로요. 4년치를 올렸어요? 그럼 2년치는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치씩 붙는 거죠. 근데 이때도 4년치를 올리고 이때 그러면 6년치를 더 올리는 셈이 되는 거고 이때는 그러면 8년치를 더 올리는 셈이 되는 거고 말이 돼요? 저거를 말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이만큼 전세가가 올라갔다. 근데 서울의 연봉이 어느 정도고 연봉 올라가는 것만큼 전세가가 올라갈 것이다. 당장 집 사지 않으면 당신은 연봉 계속 모아서 계속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아도 전세가도 내기 힘들 것이다. 이딴 이야기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집을 사죠. 특히 부동산 시장 잘 모르는 2030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제일 많이 산 게 2030 영끌족이죠. 그때 2030 영끌족들 집 살 때 다주택자들 그들한테 열심히 팔아치웠어요. 상승기 때가 아니고 팔 때였으니까. 근데 그들이 파는 동안은 비싸고 계속 올라간다고 해줘야지 사람들이 사죠. 엔간히 팔고 나니까 지금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거품 끼기 전에 한 2019년쯤에 나온 기사 보면요. 뉴욕 집값보다 강남 집값이 더 비싸요. 강남이 되게 상급지라서 뭐 똘똘한 채 다 이야기하는데 뉴욕보다 똘똘해요? 뉴욕보다 수요 많아요? 똑같이 10억 주고 사면 강남이 살 수 있는 집 평형수는 절반이에요, 뉴욕에. 근데도 이게 정상 가격이고 더 올라간다. 바닥 찍었다. 바닥 찍긴 뭘 바닥 찍어요. 대가리를 바닥에 찍고 사과를 해야지.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속여 먹었습니다. 이렇게. 근데도 지금 와가지고 이거 다 부채로 쌓아놔가지고 우리나라 역대급 부채고 부채에 허덕여가지고 비소비출 어마어마하게 늘고 사람들 쓸 돈 없어서 내수경기 침체되고 내수경기 침체될 정도로 쓸 돈이 없으니까 애도 못 낳고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GDP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어느 정도 용인해 주겠다. GDP 대비 가계부채만 떨어지면 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경제학과 교수님들은 집값 떨어진다 그래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학과 교수님들은 올라간다 그래요.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건설사랑 커넥션이 왜 없겠어요. 심지어는 부동산학과 교수 중에서 권모 교수님 있죠. 예전에 우영우 유행할 때 제가 권모술수 공교수라고 불렀던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한건설협회 회장님이셨어. 대한건설협회가 뭐냐면 건설사들이 모여가지고 연구 결과 발표하는 그런 협회예요. 부동산학과 교수님이. 얼마나 거기에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말에 속은 사람들이 지금 물려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막 집값이 계속 올라갔다. 올라가면 뭐예요? 팔려야 내 돈이지.
5억짜리가 10억 올라갔는데 안 팔면요. 보유세만 늘어나요. 아, 10억 올라간 가격에 팔았다. 그 뒤에 이제 전세 살면서 다음 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갈아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5억짜리가 10억 되는 동안 내가 갈아타기 해가지고 15억짜리 집을 사면요. 그 집은 7억에서 10억으로 오른 거예요. 더 많이 올랐어. 계속 그 부동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한번 뚝 떨어지면 내 돈 다 날아가는 거고. 결국에는 계속 거기 유동성을 집어넣어가지고 집값은 올라가고 있는데 집값이 5억에서 10억 올라갔어요? 내 소득이 늘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요? 아니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출만 늘어나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제에서 돌아야 되는 유동성이 부동산에 다 처박혀 있으니까 안 도는 거고, 그렇게 다 처박혀서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데 가격 다 올라가잖아요? 상가 가격 올라가면 임대료 올라가요? 임대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월세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월세에 반영이 되죠? 가격 올라가죠? 물가 올라가죠? 물가 안 떨어지죠? 부동산을 때려잡으면 물가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 부동산 안 때려잡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도 그거예요. 2019년부터 더 폭락한다고 얘기했는데 집값 계속 올라갔는데 메롱메롱 하고서 뭐 고장난 시계니 뭐니 하고 있는데, 그때 코로나 안 터졌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때부터 저희가 2019년부터 경고한 게 뭐였는지 알아요? 가계부채예요. 2019년부터 저희가 계속 위험하다고,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가계부채 위험하다, 계속 그 얘기했어요. 가계부채 다이어트 해야 된다. 그리고 폭락론자 이야기하는데 올라가는 사람들은 상승론자라 그래. 왜 폭등론자라고 안 해요? 왜 폭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우리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 만들어요? 집값 정상화되는 게 가장 긍정적인 일인데, 우리나라 경제에. 맨날 우리 보고 부정적인 이야기 한대요. 집값 정상화가 가장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경제 계속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집값 정상화 해야 된다. 집값 정상화되면 경제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집값 정상화라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야 된다. 너네 왜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너네 왜 남의 재산 떨어지라고 기도를 해? 그러면 왜 남의 재산 더 뜯어먹으려고 사기를 쳐요? 집값 올라가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투자라고 이야기하면요. 뭐 아이유 콘서트, 임영웅 콘서트 이런 거 표 사가지고 안표 파는 사람들도 다 투자예요. 대팔님들 다 투자고, 예전에 허니버터칩, 포켓몬빵 이런 것도 다 투자예요. 먹태깡 이런 것도 다 투자예요. 그럼 결국엔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이니까 나보다 더 호구가 필요한 거다. 그런 이야기 했죠? 도박장에 갔는데 내 주변에 호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 당신이 호구란 소리예요. 영끌족들이 딱 그거였다. 주변에 호구가 보이지 않았죠. 본인이 호구였기 때문에.